체코 방문 거대한 한 걸음. 이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 떠난 직후에 갑자기 이것들이 22명이가 모여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체코 원전 수출을 재고해야 된다. 덤핑 수출이다. 이러고 해코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체코 대통령 이 원전 수출을 매개로 여러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야당이 원전 성과를 폄하만 하고 있으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지난 정권에서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린 한 축이었던 민주당이 할 소리는 아니지 않냐. 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됐을 때도 빚 좋은 개살군이 뭐니 하면서 헐값 수주 의혹을 제기했는데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에 이어서 아니면 말고식 괴담의 또 다른 수정본일 뿐이다. 체코 대통령이 두코바니 원전뿐 아니라 중동이나 유럽 국가로 대한민국의 원전이 수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야당이 발목을 잡으려고 하니까 기가 찬다는 거예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현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덤핑 수주는 가짜뉴스다.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 오죽 답답해서는 현지에서 장관이 그런 기자 멘트까지 했겠느냐. 또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달 초 기사에서 한국이 유럽의 원전 수출에서 주요 참여자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을 비용 경쟁력으로 강조한 바가 있다. 세계 원자력협회를 인용해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가 1kW당 3,571달러, 프랑스는 1kW당 7,931달러, 미국은 1kW당 5,833달러.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건설 단가가 가장 낮다. 또 공기를 정확하게 맞추는 걸로 정평이 나 있고 안전하게 건설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다. 이렇게 전 세계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원전 경쟁력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데 대한민국 정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헐값 수준이 하면서 이렇게 자학할 수 있는가. 높은 기술력을 갖춘 원전 산업은 우리 미래의 먹거리다. 이런데도 야당이 국정 회방 놓으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의 탈원전 오류를 되풀이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강력한 비판 사설을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박 4일간의 짧은 체코 방문을 정말 타이트하게 하고 돌아왔는데 장관급 인사를 7명을 대동하고 갔습니다. 체코에서도 6명의 장관급 인사가 정상회담에 배석을 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보통 장관급은 2~3명 정도가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7명의 장관급 인사가 갔어요. 이것은 체코 방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것이죠. 또 우리나라의 4대 그룹의 오너들이 전부 함께 갔습니다. 가서 두코바니 원전을 거의 타결 지었을 뿐만 아니라 56개 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원전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 안보, 교통, 인프라 전 분야에 걸쳐서 협력이 약속됐어요. 자, 제가 오늘 KTV에서 이 체코 방문에 대한 해설을 하고 왔는데요. 이 KTV는 유튜브로 이제 동시 생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월요일 1시 제가 KTV에 나가서 국정 홍보, 국정 현안과 관련된 제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유튜브로도 생방송 동시에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월요일 오후 1시 그 KTV 이슈앤 정책인 이슈인가? 그거를 유튜브로 여러분 보시면서 댓글도 좀 달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인 이슈 같으네요. 네. 자, 그거 좀 올려주세요. 예. 제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56개의 MOU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체코가 상당한 정도 상호 협력이 가능한 이 접점이 많다는 뜻이다. 그 정도로 체코도 상당한 기술 강국이고 제조업 분야에 그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와 상생하는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협력 국가로 지금 이 한 체코의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원전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원전이 위험하다 뭐 온통 무슨 체르노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원전이 진짜 위험한 줄 알고 원전을 줄이거나 폐기하거나 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복 주사파 정권의 탈원전은 그거하고도 또 달라요. 북한의 핵 개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도 또 다른 음흉한 음모와 공작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온난화로 다들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발생을 줄여야 한다. 이런 또 세계적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무탄소, 저탄소. 그래서 원전은 위험해서 안 돼. 그런데 탄소 많이 배출하는 화학 발전도 안 돼. 화력 발전도 안 돼. 화석 연료를 태우는 화력 발전도 안 돼. 이래 놓으니까 전부 무슨 풍력이니 조력이니 무슨 태양광이니 이것들도 다 다른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들이 이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뭐 청정 에너지, 그린 에너지로 각광을 받았는데 두 가지 이유로 이게 실패했어요. 첫째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인류가 요구하는 에너지를 제대로 충족할 수가 없다. 공급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이걸 하려고 그러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결국은 다 두 손 두 발 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사고가 나면 무섭지만 사고 자체가 제일 안 나는 거다, 이게. 그리고 탄소는 제로 아니냐. 그러니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 재료로 만들려면 원전에 다시 에너지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 폐기했던 줄였던 원전을 다시 건설하게 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너도 나도 원전 건설을 다시 하게 되면서 이른바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된 거예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열린 원전 르네상스가 새로운 원전 건설이라는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1000조 원 정도의 시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1000조.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싼 가격으로 공기 안에 이것을 건설해낼 수 있는 이 삼박자를 갖춘 나라가 대한민국이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원전 생태계 복원은 우리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만에 이걸 복원해냈지 않습니까? 이 원전 생태계 복원은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민국이 가장 앞장서서 그 시대를 열고 새로운 원전 시장을
이끌어갈 그런 강력한 리더 국가로 대한민국이 부상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번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예요. 원전 강국으로 알려졌던 프랑스니 뭐니가 다 나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리한테 밀리고, 공기 약속에서도 밀리고, 건설 이후에 안전한 운영에서도 밀리고, 다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이걸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국이 세 가지를 갖췄구나. 가격이 제일 싸고 가장 안전하고 공기를 확실하게 지키는구나. 체코 4박 그러니까 2박 4일간의 아주 타이트한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바로 이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방문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거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그래 일개 유튜브인 저 혼자 이렇게 떠들어서 목이 쉬도록 떠들어서 알려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마땅히 적어도 국익을이라는 개념, 뭐 여야 이런 거 다 떠나서 국가이익과 국민이익이라고 하는 국익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언론이라면 연일 특집을 편성해서 이걸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안이에요. 근데 어느 방송도 이걸 특집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특집은커녕 스트레이트 뉴스로도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래, 이 위대한, 이 거대한 발걸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고작 보도한다는 게 대통령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리자 이상민하고는 50초간 대화를 했는데 그 옆에 있었던 한동훈이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다. 정말 한국 언론 정말 천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 언론들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접하게 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불쌍해요. 이런 와중에도 하여튼 꿋꿋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는 내가 감당한다.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분 힘을 모아줍니다. 지난 대선 때 7시간 반을 김건희 여사랑 전화한 거를 녹음을 했니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서 MBC에다가 편집을 해서 막 방송을 하고 윤석열만 아니면 돼. 뭐든지 다 해. 이런 그 일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던 자들 중에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자들이 그 후에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스토킹을 멈추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관저가 어딘지는 대충 알잖아요. 기자들은 당연히 알 수 있죠. 그 관저 앞을 뻗치기로 버티면서 그것도 사람이 내려서 뭘 하면은 거기 경호하거나 경비하는 사람들이 제지할 테니까 그냥 차를 세워놓고 차에 블랙박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뻗치기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한 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새벽 1시쯤에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과 함께 그 관저에서 나와서 그 동네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뭘 사는 그거를 이제 뻗치기 하고 있던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카메라로 그걸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서울의 소리라는 이 유튜브가 이걸 대단한 특종이나 한 것처럼 공개를 했어요. 추석 연휴 기간이던 15일 새벽 1시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 김건희 여사가 편의점을 찾는 장면의 영상이에요.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된 이 영상은 개 산책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레이션을 해설을 그렇게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 해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추석 민심은 역대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 시간 유유히 동네를 돌며 개를 산책시키는 김건희 여사. 이런 식의 표현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개 산책, 그것도 심야 시간대, 아주 엽기적인 이런 상상까지 만들 자아내는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서 영상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 시간에 저렇게 대통령 부인이 개 끌고 산책하게 하면 이게 경호가 도대체 제대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고 경호처까지 막 비판을 하는 이런 식의 영상이 막 퍼져나갔어요. 대통령실이 할 수 없이 설명에 나섰어요. 자,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대통령 관저 경호를 위해서 군 장병들이 고생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 군 장병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대개 그렇게 근무하는 군 장병들은 젊은 장병들이니까 그래서 이 젊은 군인들이 좋아하는 야식거리를 좀 사서 좀 나눠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야식을 사러 나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경호원과 함께 나왔죠. 그리고 워낙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게 일상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려견과 함께 그 관저를 나와서 인근의 편의점에 가서 이제 그 근무하는 장병들 야식, 새벽에 주로 야식을 한대요. 밤새 근무하면 새벽에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걸 그 우리 젊은 장병들이 좋아하냐 그렇게 해서 아마 알아낸 것 같아요. 뭘 샀냐면 핫식스라는 에너지 음료를 샀대요. 그 젊은 친구들이 좋아한대요.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좋아합니까? 맛있어요? 핫식스라는 에너지 음료를 사고 이게 졸음 퇴치가 어느 정도 되는 음료수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험생들도 이런 거 마시고 그러나 보네요. 네. 밤새 근무를 하니까 핫식스라는 에너지 음료를 사고 그 다음에 과자를 좀 사고 그리고 소세지를 샀대요. 그 소세지를 그냥 먹나? 젊은 친구들이? 그 딱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나오는 편의점용 그리고 핫바, 훈제 달걀 그리고 빵. 그러니까 젊은 군인들이 정말 밤새 근무하고 새벽에 배 출출할 때 야식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간식거리들을 샀다는 거예요. 새벽에 야식하는 걸 너무 젊은 군인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직접 가서 사서 좀 나눠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도 보면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무언가가 담긴 2개의 비닐봉지를 들고서 나온 게 장면에 찍혀 있어요. 그게 이제 군 장병들, 그 경호하는 젊은 장병들한테 나눠줄 간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왜 하필 심야에 방문했냐? 이렇게 또 시비를 거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당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러 늦은 시간을 선택해서 편의점을 방문했다. 근데 또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제일 배가 출출할 때가 새벽이잖아요. 그 미리 사놓으면 식잖아. 다시 데펴서 주는 것도 이미 한번. 그러니까 아마 간식으로 나눠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 시간에 따끈따끈한 핫바나 이런 것들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뜻밖의 서프라이징이 된 거죠. 생각지도 않게 간식을 받은 그 경호 장병들이 정말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간식을 사는 그 상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마치 심야에 반려견 데리고 산책 나온 것처럼 왜곡 편집을 해서 이걸 악의적으로 내보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야 이거야말로 스토킹 범죄 아니냐. 더구나 이 영상 찍은 사람이 그동안 이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해왔던 서울의 소리
그 기자 아니냐. 스토킹법을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봉사라고 하는데 20억 정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봉사라면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홍명보 얘기입니다. 제가 이 홍명보 선수를 참 좋아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홍명보를 이렇게 비판하는 논평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전에 정몽규 문제부터 좀 다루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입니다. 회장이. 이 정몽규는 지금 벌써 3번째 회장을 하고 있어요. 연임까지는 가능한데 3번째부터는 무슨 이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간신히 3연임 했는데 지금 4번째 도전을 위해서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몽규가 오늘 국회에 나와서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 위법이 없었다.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정몽규는 축구협회의 정관도 어기고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게 감독 선임 정권을 위임을 했어요. 정관을 어겼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홍명보는 제가 감독 추천 1순위라고 들어서 수락했다. 불공정하거나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몽규와 이임생과 홍명보가 지금 딱 입을 맞춰서 문제 없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어요. 축구협회가 동네 개모임만도 못하다. 협회 감사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 선임 과정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홍명보 선임 절차 문제에 대한 발표를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곧 하겠다. 잘못된 점 분명히 지적할 것이고 감독 거치 문제는 그 후에 협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근데 감독 추천 1순위라고 들었다고 홍명보가 얘기했는데 실제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0차 회의를 하고 최종 후보를 2사람으로 압축해서 투표까지 했는데 그때 홍명보 7표, 다비드 바그너 7표, 나란히 7표씩 얻었어요. 그런데 추천 1순위로 홍명보가 추천된 거죠. 국민의힘의 신동욱 의원은 홍명보 감독이 최다 추천받은 게 아닌데 아예 처음부터 홍명보를 감독에 선임하기 위해서 요식적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정몽규 회장한테 사선 도전 할 거냐라고 집요하게 추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유인천 장관은 스스로 사선 도임을 포기하는 것이 명예스러운 일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입장을 이미 며칠 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몽규 이자 끝까지 사선 안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3연임부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선 도전하려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무슨 배짱인지 이미 대한체육회하고 다 짜놓은 것인지 사선 도전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 정몽규에 대해서 이 정몽규가 현대산업개발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 영어로 HDC. 그런데 이 축구종합센터 건설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뭐 1억 1,550억짜리 대형
프로젝트인 모양입니다. 1550억을 투입하는 축구협회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체 재원까지 동원해서 약 1550억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몽규의 현대산업개발 HDC라고 하는 명칭이 계속되고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축구협회를 정몽규가 사유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오늘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자, 이런 논란 끝에 이 홍명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국가대표팀 감독 제안이 와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기존에 안 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감독직을 수락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홍명보는 한국 축구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마지막 봉사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마지막 봉사. 이 마지막 봉사, 이 봉사라는 단어 때문에 축구 팬들이 정말로 이제 화가 났어요. 홍명보가 감독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정할 수 있는 수치가 있어요. 직전에 있었던 위르겐 클린스만, 결국 이 성적이 안 좋아서 중간에 잘렸잖아요. 이 위르겐 클린스만이 연봉 29억 원을 받았습니다. 2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또 22년에 월드컵 16강 할 때의 감독 파울로 벤투는 18억에서 20억 정도의 연봉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다 추정입니다만 비교적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홍명보 경우에도 외국 감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국 감독이 직전이 클린스만이었고 그 전에 파울로 벤투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20억에서 30억 가까운 연봉을 받았으니까 홍명보도 그 정도 연봉은 받았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축구 팬들이 홍명보가 마지막 봉사라고 하는 얘기를 한 순간, 야, 20억짜리 봉사도 있냐? 나도 하고 싶다. 저는 정몽규나 홍명보나 선수로서는 어떨지 몰라도 스포츠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와 언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이 개인의 문제겠느냐?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축구협회만 이런 것이냐? 배드민턴 협회만 저런 것이냐? 저는 대한민국 체육계 전체가 체육계 카르텔로 수십 년 동안 고인물이 썩은 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젊은 선수들이 이 커넥션에 오염되거나 아니면 체육계를 떠나거나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침내 곪고 골마서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포츠는 천만 프로야구 시대 개막이 상징적으로 알려주듯이 또 그 천만 관중 시대의 주력이 20대 30대 여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듯이 젊은 청년들한테는 매우 소중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공정을 강조하고 공정을 중시하고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수십 년간 이 체육계를 갉아먹어온 이 체육계 카르텔을 차제에 완전 털어내자. 완전히 갈아엎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이라는 핵심 가치가 성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좀 제대로 보여주자. 그런 의미에서 체육계 전면 개혁을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민주당 입틀막에 개인 투자자들 항의가 빗발쳤다.
민주당 입틀막, 이 뭐냐면요. 오늘 금투세, 금투세, 제명세라고 우리 투자자들이 부르는 금투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어떤 입장을 정하는가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래? 금투세 갖고 토론회를 한대? 나도 가야지. 가서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전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다들 몰려갔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문을 닫아 걸어버렸어요. 당연히 현장에 갔던 개인 투자자들이 항의했죠.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 그랬냐. 이거 의총이에요. 의원들끼리 하는 토론이에요. 의총하고 의원들끼리 하는 토론은 다르잖아요. 그럼 저것들끼리 할 거면 당사에서 하든지 하지. 의총은 의원들끼리 모여서 당론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금투세 토론은 금투세 강행해야 된다는 팀과 금투세 유예해야 된다는 팀 간에 지그들끼리 일종의 게임처럼 토론을 하는 거였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강행하고 유예만 있냐? 폐지팀은 왜 없냐? 이런 비판이 진작에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한다 그러니까 가서 지켜보면서 우리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갔다가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게 완전히 개인 투자자 입을 틀어막은 거죠. 그래서 입틀막이 된 겁니다. 금투세 입틀막. 이렇게 되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이제 신기가 상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그들끼리긴 하지만 지그들도 뭔가를 했다는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주장했고 저런 사람은 저런 주장했다고 이제 전해졌어요. 그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환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자가 이 강행해야 된다는 팀 쪽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자가 토론 과정에서 지그들끼리 토론 과정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아니 금융투자소비세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을 갖고 계시다면, 그러니까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우하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신념을 갖고 계시면 그러면 인버스 투자를 하시거나 선물 풋 잡으시면 되지 않냐 이랬어요. 인버스 투자는 뭐냐면 떨어지는데 거는 겁니다. 증시가 떨어지면은 지가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이 증시 투자 방식이 있어요. 인버스. 그 인버스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증시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거나 또는 일단 인버스에 투자를 해놓으면 떨어져라 하고 맨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증시 죽어라 하고 기도하겠다는 얘기냐.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아니 이게 왜 주식이면 주식시장 논리로 접근을 해야지 왜 정치적인 논리로 자꾸 접근을 하냐. 이런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투자자는 금투세를 도입 강행하겠다고 국민의 대표라는 자가 시장 하락에 투자하는 인버스 하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게 말이 되느냐. 나라 망하라는데 베팅하라는 말이냐. 나라 망하는데 베팅하라는 말이냐. 을사오적도 그랬는데 나라 망하는데 베팅하면서 숏을 치면 을사오숏 아니냐. 민주당 지지자, 나 같은 민주당 지지자도 마음이 참담한데 민주당 지지도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어떡하겠느냐. 정신들 차려라. 이 투자 쪽으로는 또 아주 이름을 날리는 그 유튜버들이 있는가 봐요.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박순혁 작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를 초등학생 학예회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제 보니까 아니다. 유치원 재롱잔치로 바로잡겠다. 또 한 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는 주장 측에서 금투세를 내년에 꼭 시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을 꺼내 들던데 정말 실망스러웠다.
금투세가 시장에 미칠 영향보다 이런 정치적 논리로 금투세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의심만 키워줬다. 또 증권업계 관계자도 업계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증시의 수급 걱정하고 자본 이탈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금투세 도입했다고 증시 떨어진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정말 막가자는 이 태도에 참담함을 느꼈다. 글쎄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지무덤 파는 저 금투세 강행론을 좋아해야 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금융시장 그리고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설득을 해야 할지, 더불어민주당의 입틀막에 개인 투자자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항의는 앞으로 계속되고 더 적극적으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기소, 김건희 여사 불기소가 맞다. 이게 같은 사건인데 한 명은 기소하고 한 명은 불기소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같은 사건으로 엮여 있다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습니까? 왜 피해자까지 기소를 해야 됩니까? 가해자를 기소하는 거예요. 피해자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최재형이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 최재형 일당들이 저지른 간악한 범죄의 함정에 빠져서 고생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사건으로 엮여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 피해자 구별단하고 엮여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 기소를 해요? 그게 대한민국 법입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거냐 말 거냐를 다룬 수사심의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김건희 여사는 기소할 이유가 없어 라고 불기소 의견을 낸 겁니다. 반면에 최재형이 이자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 발목을 잡으려고 나 죄 저질렀어요, 나 좀 기소해 주세요 했던 이자는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기소해 주면 돼요. 최재형 이자는 지가 기소되면 김건희 여사도 자동으로 기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집단에는 무슨 논개 전략이랍시고 썼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사건으로 엮여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로 엮여 있는 거예요. 가해자는 기소하고 엄정한 사법 처벌을 하고 피해자는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재형이는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하는 결정을 검찰이 내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실제로 검찰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그리고 최재형은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화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자, 이 최재형이라는 자가 뭐 거의 간첩에 가까운 용공분자인데 이 자가 정말 집요하게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함정에 빠뜨려서 김건희 여사를 사법적으로 옥죄고 나서 이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아주 치밀하게 공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밀하게 공작을 해도 최재형이 이자가 뭐 그래봤자 사람이지. 그래서 곳곳에 허점투성이에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 점을 이자가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엮어내려고 치밀하게, 지긋단에는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하면서 언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주장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 스스로 거짓말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택도 없는 소리들이
팩트체크를 통해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으로 확인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최재형이는 기소해야 된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인데 왜 기소하냐? 보호해야지. 라고 딱 분리를 했는데, 최재형이란 자의 이 그동안의 언행을 보면 제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최재형이의 그동안에 지가 한 말 때문에 스스로 거짓말이 확인되거나 또는 팩트체크를 통해서 거짓말로 확인된 항목들만 몇 가지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자가 말이죠, 김건희 여사를 만난 장소가 코바나 컨텐츠 그 사무실 복도예요. 그때는 이 한남동 관저로 이사하기 전이거든요. 2020년 9월 13일이에요. 근데 그때 복도에 여러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재형이 이자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김건희 여사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던 민원인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무슨 막 완전 줄 세워놓고 선물 받아 챙기는 사람처럼 매도한 거예요. 팩트는 뭐냐?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대통령실 행정관이었어요. 이거는 검찰에서 확인한 거예요. 또 최재형 이자가 그 미국 하원 의원 했던 김창준 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겠냐라고 제가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청탁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조모 행정관을 직접 연결시켜줬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팩트체크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얘기한 사실이 없어, 이자가. 이게 이제 팩트체크를 통해서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그러자 최재형이가 말을 바꿔서 내가 조모 행정관한테 얘기했는데 아마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가 됐을 거야. 보고된 적 없답니다. 그 조모 행정관이 전 보고한 적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다음에 2022년 6월 20일 김건희 여사가 금융위원 인사청탁 전화하는 걸 지가 직접 봤대.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팩트체크입니다. 금융위원 인사청탁 사실 자체가 없어요. 왜? 외부 임사를 임명한 적이 없어요. 결국 이 금융위원 여기 이 자리에는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나중에 들어갔어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어낸 거짓말이죠. 또 정말 황당한 거짓말도 이 최재형이가 했습니다.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가 프로포폴 중독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최재형이가 증거를 꼭 공개하겠다 했어요. 지금껏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공개를 해? 아무 병원이나 가서 프로포폴을 얻어다가 이게 내가 본 프로포폴이라고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대목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얘는 안 되겠다 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 최재형이 이자가 수사받아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뭐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조언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처음 연락했다고 거짓말했어요. 대북정책, 통일정책 얘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두 마디 뭐 통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했대요. 이런. 그리고 뭐 양평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선대가 살고 있던 고향인데 양평을 강조하면서 접근한 적이 없다고, 나는 통일 조언하겠다고 왔다 이렇게 강변했는데, 김건희 여사랑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대화가 저 동양이신 것 같은데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입니다. 뭐 이러고 접근했다는데 또 이자가 증거물이라고 카톡 대화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뭐 여기저기가 삭제가 돼 있어요. 그러자 이자가
아이 그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대화를 삭제한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지한테 불리한 문장만 싹 빼거나 지한테 불리한 문장만 딱 제외하고서 캡처해서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악마적 왜곡과 편집을 해서 제출한 겁니다. 또 정말 황당한 거짓말이 있어요. 지금도 좌파들이 이 주장합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그 디올 파우치백, 디올 파우치 이거 지금 검찰에 다 제출했거든요. 근데 이거 가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디올 파우치에는 시리얼 넘버가 있다. 그거 확인해야 된다. 이러고 떠들고 있는데 그 뭐 디올백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정말 귀한 그거 드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뭐 주위에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돼요. 디올백에 그 디올 파우치백에 이 각인되어 있는 게 무슨 시리얼 넘버가 아니고 제조 연원일, 공장 번호 그런 거래요. 그 어느 제품이나 다 있는 거예요. 제조 연원일, 공장 번호. 디올백에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짜를 제출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가 제출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검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있어요. 이미. 그 다음에 이자가 지금 수사심의에 가서 나 청탁하려고 했어. 나를 좀 제발 수사 좀 해줘. 기소해줘. 재판받게 해줘. 라고 지금 이게 아마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일걸요. 죄 지은 자가 나 죄 있으니까 기소해달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김건희 여사를 올가 넣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자가 검찰 수사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검찰 수사 때는 나 청탁 의도가 없었어요. 이러고 수사를 받았거든요. 그럼 왜 그랬냐 그러면. 검찰 수사 때는 청탁 의도가 없다고 그러고 왜 이제 와서 청탁했다고 주장하냐. 왜 말이 180도 바뀌었냐. 그러자 검찰의 유도신문에 따라서 청탁이 아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그때 진술했다. 이렇게 검찰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그런데 입이 방정이지. 이자가 온 무슨 좌파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떠들어댔는데 그때 지 입으로 뭐 청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지가 떠들어댔어. 보도자료도 그렇게 뿌렸어요. 그때는 지가 감옥 가기 싫으니까. 근데 이제는 자기가 감옥 가더라도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올가 넣어야 될 만큼 더 절박해져 갖고 지금 180도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재형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작 꾸미고 거짓말로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올가 넣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타격을 주고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 최재형이 넌 당연히 기소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갖 거짓말로 김건희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고 올가 넣으려고 했잖아요. 최재형이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야말로 2중 3중의 피해자인 거예요. 2차 가해, 3차 가해까지 당하고 있는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최재형에 대해서는 기소와 엄중한 사법 처리를,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와 사법적 보호를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해야만이 검찰이 제대로 된 살아있는 검찰로 받아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아까 의료계 카르텔 리베이트 문제는 의료계를 개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개혁의 지금 핵심 중에 하나가 의대 증원 문제 아닙니까?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의료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공개한 OECD 보건의료 통계입니다. OECD
보건의료 통계 2024 가장 최근 자료인 거죠. 여기에 보고된 현황만 이렇게 아무 편견 갖지 않고 보면 야, 이거 의사들 빨리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사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이제 1000명당 진료하는 임상의사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요. 인구 1000명당.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임상 진료의사 숫자가 몇 명이냐? 2.6명입니다. 2.6명. 1000명이 2.6명의 의사들한테 진료를 받아요. OECD 평균은 몇 명이냐? 3.8명입니다. 3.8명. 그러니까 우리가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 수준이 1000명당 의사 숫자의 수준이 우리가 OECD 평균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이게 꼴찌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꼴찌예요. 어느 나라랑 같으냐? 멕시코랑 같습니다. 멕시코랑 똑같이 2.6명이에요.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스위스인데요. 노르웨이는 오스트리아는 1000명당 5.4명입니다. 의사 숫자가. 1000명당 5.4명. 노르웨이는 4.9명. 독일은 4.6명. 덴마크, 스위스는 4.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6명이에요. 2.6명. 오스트리아가 5.4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2.6. 그러면 우리는 오스트리아에 비해서 딱 절반밖에 안 되는 의사 숫자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스위스 대부분의 유럽 선진 국가들인데요. 여기는 한의사 직역이 따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2.6명의 숫자에 한의사가 포함됩니다. 근데 지금 주로 문제가 되는 게 한의사가 아니라 양방 의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과 같은 기준으로 이 양방 의사들만 가지고 보면 2.6명에서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OECD 선진 국가들의 1000명당 의사 숫자에 비해서 우리는 절반밖에 안 된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꼴찌예요, 우리나라가. 꼴찌. 그런가 하면 국민 1인당 입원하는 거 아니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다시 집에 오는 외래 환자들 있잖아요. 외래 환자의 진료 숫자는 놀라지 마십시오. OECD 평균의 2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의사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횟수는 우리가 2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의사를 늘리자 그러는데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의학 계열 졸업자 숫자도 보면 우리나라는 의학 계열 졸업자 숫자가 10만 명당 7.6명입니다. 10만 명당 7.6명. 엄청 많은 것 같죠? OECD 평균은 14.3명이에요. 절반밖에 안 돼요. 의사 숫자도 절반밖에 안 되고 의학 계열의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 숫자도 절반밖에 안 돼요. OECD 평균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료 요구는 2배로 높고 의사들은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의사들 임금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높죠.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의사들이 희소 가치가 높아져서 의사 한 분 만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고 그러니까 의사들 수입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 한국 의사들의 임금 소득은 OECD 회원국 중에 최고입니다. 이거 평균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전문의들의 봉직 임금 소득은 19만 4,800달러, 약 2억 5천만 원이 평균이에요. 그런데 이게 OECD 회원국 평균은 12만 달러, 1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6천만 원 이상 평균 더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의사가. 환자는 많고 의사는 적으니까 당연히 의사 임금이 올라가죠. 그래서 의사들은 최상위 카르텔을 구성하게 되고 환자들은 의사들 만나는 것 자체가 막 하늘의 별 따기니까 완전히 슈퍼갑이 돼버린 의사들 앞에서 고개 한번 제대로 못 들고 큰소리 한번 못 치는 이런 불쌍한 국민이 돼버린 거예요. 이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는 국민들한테 병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도 가지 말아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성립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병원에 갈 횟수들은 더 늘어날 텐데 그러면 결국은 의사 숫자 늘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슨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입니까? 그냥 산수 아닙니까? 산수? 그래서 시작한 게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의 첫 단추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였어요. 이걸 못하겠다고 지금 버티는 게 의료계 아닙니까? 이걸 못하겠다고, 이걸 안 하겠다고. 그럼 안 하겠다고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환자들은 많은데 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의사 늘리자 하는데 이건 안 된다. 의사들이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자들이 죽어나가든 병원에 가서 뭐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게 예산인데 그 고통은 당신들 문제고 하여튼 우리는 높은 진입장벽을 쳐가지고 계속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귀족처럼 살겠다. 밥그릇 지키겠다는 거 말고 의대 정원 반대하는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한꺼번에 받으면 뭐 교육을 못 시킨다. 그 시설과 교육시키는 교수들의 문제라고 하면 정부가 예산이 얼마가 들건 그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교육시설 업그레이드 시키고 교육 공간 확대하고 교수들도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핑계거리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거기에 편승해서 이미 시작된 입시 정원까지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 그 얘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야만이 여야 의정 협의체 가동 가능하다? 지금 한동훈이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의사가 OECD 평균보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병상 숫자도 절반 정도가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의 병상 숫자는 OECD 평균에 비해서 3배나 많아요. 한국이 12.8개로 OECD 평균 4.3개에 비해서 3배가 넘어요. 또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17.5회. OECD 평균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돼요. 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병원의 병상 숫자는 3배 이상 만들어 놓고 국민들도 3배 이상 진료를 받아요. 뭐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수십 년 동안 빤히 알면서 왜 방치했냔 말이에요. 자, 병상 숫자 병원이 그냥 늘리겠어요? 입원할 환자도 없는데 병상 수부터 늘리는 바보 같은 병원이 대한민국 어디 한 군데라도 있겠어요? 보세요. 저 시골 이런데 운영했던 종합병원들도 수지가 안 맞으면 다 문 닫고 돌아오는 판이에요. 환자가 없는데 병상수 늘릴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상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외래 진료도 OECD 평균보다 3배가 많으니까 당연히 병상 숫자도 3배 이상은 가져야죠. 그러면 그걸 관리하려면 의사 숫자도 OECD보다 3배 이상 많이 갖고 있어야지.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절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절반을 지키겠다.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시작하면서 의사 증원을 하기 위한 의대생 정원부터 손을 댔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의대 정원을 넓혀도 의대생들이 졸업해서 임상 전문의가 되는 데까지 여성 경우에는 여자 의사 경우에는 12년 유급 없이 착착착착 가도 12년
군대까지 갔다 올 남성 의료인들은 15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 시작해도 12년, 15년 후에나 이 의사 부족 상황을 우리가 해소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여기서부터 막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의료계 카르텔의 이 밥그릇 지키기 싸움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부안해동을 해요? 왜 의료개혁이 의대 정원 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여러분들 OECD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인데요. 저는 어제도 논평을 했고 그저께도 주장을 했고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이번주 내내 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평을 하고 있는데 제 주장은 간단합니다. 제 주장은 딱 두 개로 요약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면 김건희 여사부터 지켜야 한다. 둘째,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면 사과하라는 따위의 택도 없는 소리는 하면 안 된다. 사과 절대 안 된다. 사과하는 순간 좌파 힘의 프레임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고 일단 한번 좌파 프레임에 빠져들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매우 어렵다. 그게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경험이다. 좌파의 압박, 또 한동훈 세력의 내부 압박에 못 이겨서 일단 사과를 하게 되면 그 순간 모든 전국 주도권 잃게 되고 그리고 좌파들이 원하는 대로 한동훈 세력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끝나게 된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절대 안 된다. 거기서부터 버텨야 김건희 여사를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사수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지난주 이번주 내내 정론일침이나 칼럼으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똘마니들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한 수도권 의원, 이 친한계 김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벼랑 끝 상황이다. 당장 리스크 해결하지 않으면 공멸할 것이다. 마치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할 때 반란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과, 김건희 여사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잘 듣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무조건 사과는 절대 안 된다. 그건 민주당 프레임에 그대로 말려드는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대통령실 내부에서 또 어제 저희 방송에 나온 김재원 최고위원 같이 당내 지도부 중에서도 좀 상황을 똑바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한다고 해서 이 사안이 종결되는 게 아니다. 그게 뭐 디올 파우치 관련 사과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과건 또는 이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사과건 사과를 하면 그걸로 그 사안이 딱 종결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그 사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종북 주사파들이 그렇다. 사과 한 번 한다고 이제 됐으니까 이제 그 얘기 안 하겠다 더 이상. 이제 뭐 대통령 부인이 사과까지 했는데 뭐 우리가 더 이상 그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줄 종북 주사파냔 말이에요. 또 이렇게 해줄 한동훈 똘마니들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국민 사과로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사과를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게 8년 전의 경험 아니냐.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서 그 프레임 속에서 민주당 원하는 대로 춤춰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사과하면 그 다음은 진정성이 있었니 없었니 하고 또 시비 걸 거고, 그러면서 또 다른 욕을 해올 거고 또 다른 욕을 해올 거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 사안은 이미 죽은 사안이다. 그렇지 않냐? 디올 파우치 그 수사 무혐의 종결이 검찰에서 곧 난다. 오늘 났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오늘 내일 날 거 아니에요.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거 아무 문제도 없는, 몇 번씩 털었는데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인데 뭘 사과하라는 거냐? 공천 개입 의혹이요?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하고 아무 관계없이 지그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랑 김영선이랑 뉴스토마토랑 명태균이랑, 뭐 김대남인지 누군지 뭐 이 선임행정관이라는 사람은 그거 보도한 언론사하고 싸움하고 있잖아요. 이 김건희 여사는 아예 이 싸움에 끼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뭘 갖고 사과하라는 거예요? 아, 새벽 1시에 저 동네 편의점 가서 밤새워 고생하는 그 경비 군인들 간식 사준 걸 사과하라고? 아니면 발달장애인 시설에 가서 청소한 거 그거 사과하라고? 아니면 자살 예방의 날 자살자가 많은 마포대교 쪽에서 고생하는 그 소방대원들, 경찰관들 그 위로 방문 격려한 거 그거 사과하라고? 뭘 사과하라는 거냐 말이야. 팩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복주사파가 아무리 키우려고 해도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게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여기다 대놓고 왜 사과를 해서 다시 이슈를 키워야 되느냐. 절대 사과해서는 안 된다. 사과하는 순간 10개의 힘으로 보호할 수 있는 문제가, 사과를 하는 순간 20개, 30개의 힘으로도 막아내기 어려운 사태가 돼버려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8년 전 사례예요.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트러블메이커 신지호, 이 사람이 제 KBS 라디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고정으로 출연하는 패널이라서 제가 이렇게 논평하는 게 참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조가 자꾸 당내에 분란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야말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조가 지금 한동훈이가 중용한 전략기획부총장입니다. 뭐 최고위원 회의에도 들어가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자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총장이긴 하지만 원외 인사로는 가장 높은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자리에 지금 중용이 돼 있거든요. 입만 열면 트러블이야. 입만 열면 갈등이야. 자기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실제로 제가 진행하는 KBS 정경시사에 나와서는 뭐 이런 문제가 되는 발언을 거의 한 기억이 없습니다. 또 제가 진행할 때 그런 발언을 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교정을 하니까. 그런데 지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지그들끼리 짚고 떠들고 놀면서 이렇게 말썽을 만들고 트러블을 자꾸 만들어내면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비판하는 수밖에 없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만찬 하루 뒤인 25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한 참석자가, 만찬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다.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그래 놓고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성질 같아선 가서 뺨 한 대를 때리고 싶은 심정이다. 자, 이 만찬이 정말 장사미사들이 다 가는 그런 만찬입니까? 다 합쳐봤자 20명 남짓이에요.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장관급, 그리고 차관급인 수석들입니다. 당에서는 한동훈이하고 최고위원들, 그다음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신재호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뺨을 때려주고 싶어? 그야말로 이 폐륜적인 발언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한동훈이한테 나쁜 얘기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아니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이게 그래 뺨 맞을 얘기입니까? 실제로 제가 만찬에 참석한 김재현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편안하고 여유 있고 괜찮았대요. 또 대통령이 한동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이 고기 먹는 거 좋아하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중심으로 해서 요리까지 하고 그것도 바비큐처럼 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막 가을이 시작되는 무렵에 저녁 시간이고 그 잔디밭에서 그렇게 꾸며서 했으면 아니 거기서 한동훈이는 혹시 불편해 갖고서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뚱 하고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어제 김재현 최고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아이 한동훈이도 자분자분 말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바로 앞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이게 그래 뺨 맞을 얘기예요? 나 이런 참 몰상식한 자 같으니라고. 지금 이게 그런 자리냐? 사교 파티 하냐 그랬는데 아니 사교 파티도 해야지. 아니 한동훈이가 술 못 마시고 술자리도 싫어해 갖고서 술자리만 생기면 뽀로로 혼자 집에 갔다는데 이제 집권당 대표면 비록 술을 못 마셔도 술자리에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스킨십도 하고 사교를 해야지. 당에서 사교를 하고 싶어도 대통령이 그 자리 그런 틈을 내주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야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밥 먹으면서 서로 상견례도 하고 좀 가깝게 지내자 이러면서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그 파티하고 사교하는 자리인 거지.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불편해도 오히려 당에서 대통령 좀 잠옷 한두 시간이라도 좀 편안하게 좀 기분 좋게 우리 밥 먹읍시다. 이렇게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정치 모르는 것들이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정치도 별 것도 뭐 해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 것들이 꼭 어디 나서서 이런 식으로 폐악질들을 해. 자, 이러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신재호의 이 폐륜적 막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한 최고위원은 이런 공격이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지적을 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신재호는 그 다음날 26일 날 또 지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매일 한동훈 대표 욕만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 지금 한동훈 대표 욕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어느 패널이 나와서 얘기를 하자. 이거는 신재호가 한 말이 아니라 신재호가 부른 패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부 전원입니다. 전원. 추경호 원내대표가 매일 한 대표 욕만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 지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야. 어디 누군가한테 주워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패널이 얘기하면 신재호가 그래도 전략부총장 아니야. 추경호 원내대표가 인품이 그런 분이 아니다. 어디 잘못 들었을 거다. 이러고 넘어가 줘야지. 신재호가 뭐라 그랬냐? 바로 맞장구를 칩니다. 그렇다.
한 대표 비판해서 뭔가 잘 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잘 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추경호가 한동훈이 비판하고 있다는데 덩달아서 합수해가지고 추경호를 지금 공격한 거 아니냐고. 이러자 당내에서 야 이거 신조 안 되겠다. 아니 중요한 당직을 맡은 자가 유튜브 지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가서 계속해서 내부 청지를 하면서 내용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자가 그냥 놔둘 수 있냐. 해당 행위다. 이거 자진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가 안 나오면 이상하죠. 또 추경호 측에서는 한동훈 측에다가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한동훈 대표 욕만 하고 있다는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해놓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 이 한동훈 똘마니들 눈에는 한동훈이밖에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당은 투톱이에요. 투톱. 당대표가 있으면 원내대표도 있는 거예요. 예, 추경호는 신조의 개인 유튜브에서 나온 발언과 관련해 한동훈에게 문제 제기를 좀 심각하게 했어요. 해당 발언은 사실관계가 틀렸다.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조치를 검토하겠다. 신조의 언행은 해당 행위다. 또 당직자가 개인 유튜브 운영하는 전례도 없고 발언도 부적절하다. 신조가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자 이자가 아니 내가 직접 추 원내대표 비판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변명을 했다는데 신조의 이 유튜브 채널 방송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신조가 부른 패널이 추경호가 매일 한동훈 욕만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 어디서 들은 얘기를 하니까 신조가 그 패널의 얘기를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잘 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잘 될 수가 없지 않냐. 이러면서 추경호를 비난하는데 가세하잖아요. 뭘 지가 추경호 비판한 게 아니라는 거야 도대체. 이런 트러블 메이커 당을 위해서나 한동훈이를 위해서도 즉각 정리하길 바랍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뼈아프게 좌절하고 반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8년 만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그때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죽이듯이 또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진짜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탄약이 필요하다. 그러니 여러분들 만만해온 대주시라. 연일 특검법 강행하고 압박하고 우리 국민의힘 자유파 분열시키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싸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l me what's wrong.